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역사를 알려주는 쭌쌤 김준우입니다. 앞서 영상 한 편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참혹한 삶, 파괴된 집,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 이 모두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들입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죠. 모든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도 소녀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소녀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타도 도울 수 없었던 그 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적십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병원? 앰뷸런스? 아마 많은 분들이 병원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우리는 왜 적십자 표장을 병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인도주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적십자는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인도주의입니다. 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 그것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항구가 개항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산의 서양식 병원인 재생의원을 개설하면서 적십자사의 깃발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적십자 깃발을 개항한 곳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적십자는 병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적십자는 병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적십자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17년 전인 1859년 6월. 당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통일전쟁이 한창이었죠. 스위스의 한 사업가 앙리 듀낭은 사업상의 일로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여행을 하던 중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참혹한 강경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인근 마을 교회에 임시병원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군, 적군 차별 없이 부상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는 제네바에 돌아와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전쟁의 참상과 체험을 솔페리노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앙리 듀낭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편이든 상관없이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호단체를 각 나라에 세울 것. 두 번째, 부상자와 그들을 돌보는 구호요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것. 이러한 앙리 듀낭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듀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또한 적십자의 표장은 앙리 듀낭의 업적을 기려 그의 조국인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거꾸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1년 후인 1864년 제네바에서는 국제외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 부상자를 위한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곳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렇듯 적십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전쟁 부상자 치료였으니 적십자와 병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적십자는 언제 처음 설립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보려면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만든 앙리 듀낭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때, 우리나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등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권이 풍정등화와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더 강력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1897년 황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당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중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고종은 이 제네바 협약 7조에 있었던 요 중립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십자 회의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이에 고종은 신입장을 통해 민영찬을 보내어 1903년 1월 8일 정식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약의 가입 조건은 주권 국가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제네바 협약을 통하여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국제사회 일원으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대한제국을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던 때 옆나라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한적 십자사 설치를 개시함으로써 중립을 달성하고자 했죠. 하지만 각국에 알린 중립선언에 열강들은 접수했다는 회신만 보낼 뿐 이를 보장한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한 채 전쟁으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로 인해 일본은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종의 중립 외교 정책은 사실상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러일 전쟁 결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포츠모스 조약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우월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비록 고종의 중립 외교 정책은 실패하였지만 러일 전쟁 이후 고종은 칙령 제47호를 내려 대한적 십자사 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하면서 드디어 대한적 십자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의 탄생이 구한말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열강들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일본의 침략 앞에서는 물거품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게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1910년에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고종은 대외적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그에 따른 열강들의 묵인으로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러면 국권을 잃은 이후 적십자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빼앗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주권 국가만이 설립할 수 있는 적십자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일본적 십자사 한국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대한적 십자사를 1909년 7월 23일 칙령을 통해 강제로 해산시키죠. 명분은 이제 일본과 대한제국은 하나이고 또한 일본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대한제국의 적십자사 역시 일본 적십자사와 합쳐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 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독립된 주권국가 내에 설립되는 기구인 만큼 일본은 대한적 십자사가 국가 병합에 대한 장애물로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1910년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하게 되죠.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야만적인 태형을 실시하였으며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죠.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전 세계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3.1운동은 전 세계의 신문에 실려 주목을 받게 되지만 일본은 무력을 사용해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를 문화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감시와 억압이 더욱 강화되며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회유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민족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임시정부를 수립한 애국지사들은 적십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상당한 독립군들의 치료와 두 번째,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으로의 인정이었습니다. 당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독립군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적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적십자는 무력 충돌 희생자에 대한 치료와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안창호, 이희경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4개월 후인 1919년 8월 29일 대한적십자회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여 대한적십자회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당시 선언서를 잠시 살펴볼까요? 당시 선언서에 보면 일본 적십자사는 3.1운동의 가혹한 진압에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아무런 구호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인이 자력으로 구호를 하고자 하는 것까지 방해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한적십자회는 상해본부 외에도 국내 지회와 미국 지부, 시베리아 지부 등지로 조직이 확대되어 갔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기부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회비로 1920년 1월 31일 드디어 독립군 부상자 치료를 위한 적십자간호원 양송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대한적십자회의 적십자간호원 양송소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대한적십자회는 더 많은 회원 모집과 모금 활동을 위해 달력과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에는 빛발 같은 총알 아래 귀신같이 다니면서 슬픈 영혼 위로하고 아픈 상처 첨해준다 는 임시정부의 적십자의 표어를 넣어 동포들에게 적십자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습니다. 배지는 둥근 원판에 적십자 표장을 넣고 그 적십자 표장 아래 태극 무늬를 새기고 대한적십자회라는 글을 넣어 금으로 만드는 것은 5원, 은으로 만든 것은 2원씩 받아 적십자 회원임을 표시하게 했죠. 그 결과 1921년 11월에는 회원이 3,439명으로까지 늘어났고 1919년 11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사이의 수입은 총 8,226원 66전에 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당시 쌀값과 오늘날의 쌀값으로 이제 비교해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한번 살펴보면 경성 시내 시내버스 요금 7전, 신문 구독료와 라디오 청취료는 월 1원, 또한 최고 시설이었던 조선호텔의 숙박료가 3원에서 45원까지 했음을 감안했을 때 8,226원이라는 회비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모인 회비로 독립운동에서 부상을 입은 독립군과 그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적십자 활동은 독립운동이고 적십자 회비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국내 적십자 활동을 단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 어려움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는 임시정부를 국제사회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본의 탄압과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러 다닌 바 있는 이관용에게 대한적십자회 구주지부장, 이 직책은 오늘날 말로 하면 유럽 지부장인데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1921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적십자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이관용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1920년 10월부터 일본이 자행했던 이 간도 참변, 이 간도의 일대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이런 범죄 행위를 폭로하게 됩니다. 적십자 정신, 즉 일본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규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일본 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회를 분리 독립시켜 줄 것을 호소했죠. 또한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를 국제적으로 정식 인정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독립된 주권국가의 적십자사여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대한적십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승인에 실패하고 말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더 나아가 독립을 위해 힘쓰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이 힘든 시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가며 지켰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